안녕하세요. 소희입니다. 참 나이 들수록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는 제법 쉽게 친해지고 또 한 번의 추억으로도 막 각별한 사이가 되곤 했는데요. 어른이 될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가볍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구나. 가볍게 대하지 않을 때 소중한 사람과의 인연도 더 단단해지는구나. 어른의 관계는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거리랑 존중이에요. 아무리 친해도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고 결국 오래가기 힘든 사이가 돼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존중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공감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번번이 무시하는 상대와는 인생을 나누기가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우리의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상대방을 행복하게 만드는 말하기 비법을 요약해 왔어요. 듣다 보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더 깊은 공감과 존중으로 행복한 관계 만들어 가시길 바랄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말하기.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받는 말하기 첫 번째는 You 메시지가 아닌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I 메시지로 얘기하면 상대에게 수용성이 높아진다. I 메시지란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감정과 바람을 드러내어 결국 듣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변화를 유도하는 말하기다. 예를 들면 당신은 보고서에 오탈자가 안 보여? 라고 말하는 대신에 보고서에 오타가 있어서 내가 사장님 앞에서 얼굴이 홍당무가 됐어. 사장님이 보고서를 다시 써오라고 했을 때는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 김 과장이 보고서를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다음부터는 보고서에 오타가 없는지 한 번 더 꼼꼼히 봐주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에 맞추어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여러분의 감정만 제시하면 상대는 자신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분과 동조하지 못하여 해결책을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심리학에 상위 효과라고 있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적당히 차이가 나는 정보를 제시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턱도 없는 지적은 상대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그래서 I 메시지를 말할 때는 반드시 상대를 관찰하고 상대에게 맞는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심리적 안정감을 확실히 보장하면서 상대가 수용 가능한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말하기로 말하는 사람을 낮추는 것도 참 좋다. 자신을 낮추어 상대에게 허점이나 빈틈을 보여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스타벅스의 회장 하워드 슐츠는 직원들을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대화의 출발점은 직원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며 내 약점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직원들과 연결고리를 만드는 열쇠다 라고 말했다. 이는 심리학자 레슬리 사릭의 이름을 따서 만든 사릭 효과 덕분이다. 사릭 효과란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단점을 드러내면 오히려 상대방이 무장을 해제하고 공감을 형성해 말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가지는 심리학적 현상이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려면 나도 이렇게 실수한 적이 있다. 나도 이런 큰 단점이 있다. 나도 이런 아픈 기억이 있었다. 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 상대방도 진솔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하는 이에게 호감과 신뢰를 가지게 된다.
특히 직장에서 리더들이 팀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렇게 자신의 약점을 먼저 이야기하면 효과적이다. TV에서 연예인들이 관찰 카메라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공개하고 그 일상을 보며 시청자들이 연예인에게 더 호감을 느끼는 것도 이 사릭 효과 덕분이다. 세 번째는 상대가 실수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 일이 안 풀렸을 때 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야 한다. 흔히 네트워킹을 잘하는 사람은 지인들의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안 될 때 더 챙기고 찾아보고 경사는 빠져도 조사는 꼭 간다고 한다.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을 찾아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넨 이에게는 두고두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후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금 편안하게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호의의 보답성이라는 심리학 이론이 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호의에 보답하고 싶어 하는 심리를 말한다. 애초에 심리적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 호의를 느끼게 되면 당연히 보답하고 싶어진다. 회사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에게 오히려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라. 동료나 후배가 의도적으로 일을 망친 것이 아니라면 본인도 빨리 수습하고 만회하고 싶을 것이다. 동료나 후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라. 특히 여러분이 비슷한 경험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리고 그런 실패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준다면 그들은 후에 직장에서 든든한 우군이 될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말하기는 쥐들 사이의 고양이처럼 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에스토니아의 신경과학자 자크 팡크세프는 쥐를 모아 놀게 하다가 그 공간에 고양이 털을 넣었다. 그랬더니 쥐들은 즉시 놀이를 멈추었다. 놀라운 것은 고양이 털을 뺀 후에도 쥐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활발히 놀지 않더라는 것이다. 말하기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감을 주어야 한다. 공감은 영어로 sympathy 혹은 empathy라고 하는데, 이는 타인의 감정과 동일한 감정이 되는 것, 또는 타인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다. 상대방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고통이 있다면 함께 알아주어라. 그게 진정한 공감이다. 듣기 편한 말하기가 공감력을 높인다. 디즈니랜드에 유명한 유튜브 영상이 있다. 디즈니 리조트에 놀러온 어린 농아가 수화로 미키마우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자 미키마우스도 수화로 나도 널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모두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 먼저 머리로 이해하고 나서야 마음으로 따뜻함을 느낀다. 공감을 주려면 먼저 듣는 이의 머리를 거쳐 가슴으로 가야 한다. 나는 강의를 하는 50분 동안 5가지를 말해야 한다면 강의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한 번 요약하겠다고 먼저 말해놓는다. 그러고는 30분 정도 시간 동안 3가지를 말하고 다시 첫 번째부터 3번째까지를 요약한다. 그렇게 중간 요약을 하고 그 다음 4번째, 5번째를 말한 후 강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5가지를 언급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I will be back이라고 말하고 시작하면 상대는 안심하고 여러분의 말을 따라간다. 그리고 말하는 중간중간 요약을 해주면 상대는 뇌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여러분의 말을 자동 저장한다. 이것은 상대가 편하게 머릿속에 저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렇게 핵심 메시지를 의도적으로 반복하면 상대는 머리를 따라 가슴에 새기며 편하게 들을 수 있다. 다음은 듣는 사람이 편안하게 느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듣는 사람이 즐겨 쓰는 말, 속담, 영어, 습관적인 표현 등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 사람과 말할 때 사용하면 같은 말이라도 마음속에 빠르게 진입한다. 또 듣는 사람은 자신이 사용하는 말이나 익숙한 말을 들으면 자신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느낀다. 그러면 듣는 이도 마음을 열고 공감하기 시작한다. 빈도 효과라고 있다. 사람은 사용 빈도가 높은 단어일수록 더 쉽게 인지한다.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은 자주 읽거나 듣는 단어들을 말한다. 미국 유타 대학교는 실험을 통해 엔지니어, 간호사, 법대생의 단어 인지도를 확인했더니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링 용어를 빨리 인지하고 간호사는 의학 용어를 빨리 인지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누군가가 공감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를 선택하라. 사람마다 단어나 언어의 수준이 있고 그 범위와 깊이는 모두 다르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넓은 말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추되 가능하면 듣는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이 좋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의 주제와 수준에 잘 맞춰주는 사람이다. 비언어에서도 편한 효과를 주는 공감 말하기가 있다. 바로 자세 반향이다. 메아리처럼 여러분이 상대방과 같은 자세를 취하면 상대방도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쉽게 연다. 턱을 괴고 골똘히 무언가 생각하는 자녀 앞에 가서 부모도 턱을 괴고 무슨 생각해? 라고 묻는다면 훨씬 좋은 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 안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듣는 이가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 무엇을 편안하게 여기는지 관찰하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표현으로 시작하라. 편하고 쉬운 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말하는 사람끼리 공감을 이루고 있는지 대화 중에 확인할 수 있다. 상대가 여러분의 말을 따라하거나 여러분이 상대의 말을 따라하면 둘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다. 우리도 얘기할 때 그래, 참 말 잘했다. 그게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누가 아니래. 내 말이 그 말이잖아.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둘은 잘 맞는 거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이 한 말을 상대가 따라하거나 인용하면 이미 강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참 좋은 단어다, 그 단어. 라면서 여러분의 말을 상대가 인용하기 시작하면 둘은 마음으로 이미 포옹을 한 거나 다름없다. 여러분이 썼던 단어나 표현을 상대방이 되뇌거나 다시 끌어다 반복한다면 이것도 강한 공감 형성의 증거이다. 예를 들면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 비타민 한 통을 먹은 기분이 들어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상대방이 한참 얘기를 하다가 저번에 다녀온 여행이 비타민 한 통을 먹은 것만큼 좋더라고 라고 답했다고 하자. 독서와 여행이라는 주제는 다르지만 기쁜 경험을 표현하는 단어, 비타민 한 통으로 둘은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상대가 여러분의 말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찾아서 꺼내온 것이다. 나는 그걸 단어의 백트래킹이라고 부른다. 공통된 단어를 쓰는 것은 공통된 감정을 느꼈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이야기 속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되뇌거나 상대방의 말을 반복하면 어느새 여러분도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말하기는 주거니 받거니 선순환이 일어난다. 네덜란드 네이메헌 라드바우드 대학교 릭바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고객의 주문을 받고 그대로 따라서 반복한 웨이트리스는 주문을 반복하지 않은 웨이트리스보다 더 많은 팁을 받았다고 한다. 입으로 발음한 것은 머릿속에 머무른 말보다 훨씬 오래 남기 때문에 서로의 말을 인용하여 말하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공감의 증거이다. 칭찬과 격려 말하기, 펩톡. 펩톡이라는 화법이 있다. 펩톡이란 듣는 상대에게 더욱 열심히 일하거나 경기에서 이기도록 강하게 동기를 유발하는 칭찬과 격려 말하기이다.
해외에는 펩톡 대회도 있다. 말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목표를 분명히 말해주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에게 좋았던 성과나 노력을 칭찬하며 그들의 의욕을 돋우어준다. 그러나 칭찬에서 끝나면 펩톡의 절반밖에 하지 않은 것이다. 진정한 펩톡은 상대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그들과 공감하고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의지를 강하게 북돋아줘서 듣는 사람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는 대화법이다. 펩톡이 뭔지 궁금하다면 애니 기븐 선데이라는 미식축구 영화를 보길 바란다. 영화 속에서 감독으로 나오는 알파치노가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모든 일에서는 인치가 문제야. 우리는 그 인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여기서 인치를 위해 나아가라는 말은 미식축구에서 상대 진영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반드시 터치다운을 하라고 격려하고 독려하는 말이다. 펩톡에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원칙이 있다. 1. 말하기의 톤은 가능하면 긍정어를 써라. 부정어는 쓰지 마라. 2. 말하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면 좋지 않다. 길어도 5분 정도로 짧게 말하라. 3. 듣는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는 단어를 쓰라. 4. 말하는 사람은 갑자기 지적이나 훈계를 해서는 안 된다. 5. 말하는 사람도 그간 진심으로 과정을 함께해서 서로 공감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관계일 때 말해야 듣는 사람이 수용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5번째 원칙이다. 말하는 본인도 그만큼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듣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 박항서 감독은 외국인 감독이었지만 격이 없이 선수들 다리도 주물러주며 같이 뒹굴고 고생했기에 박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에 베트남 선수들이 힘차게 뛰며 우승을 연거푸 차지할 수 있었다. 2018년도 AFC U23 결승전에서 베트남 선수들은 패배한 적이 있다. 당시 박항서 감독은 기죽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고개 숙이지 마라. 너희는 최선을 다했다. 자부심을 가져라. 너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 라고 말이다. 이 명언은 베트남 고등학교 논술 시험에도 나왔다. 펩톡의 원칙이 이해되었다면 이제 펩톡을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성해서 말하라. 1. 듣는 이가 그간 잘해왔던 점을 먼저 칭찬하라. 2. 다음은 목표를 설정하라. 3. 그러면서 현재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수용하라. 4. 상황을 반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어라. 5. 힘찬 단어로 끝을 맺어라. 이 펩톡은 부정적인 상황에서 더욱 힘을 발하지만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회의나 회식에서 리더가 팀원들과 일대 다 대화를 하고 난 후 반드시 칭찬과 격려의 말하기로 마무리하면 좋다.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비난이나 부정적인 지적으로 끝맺는 것은 그 자리를 원점보다 더 후퇴시킨다.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점프하는 기분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펩톡이다. 모든 스피치는 펩톡에 해당한다. 스피치를 듣고 더욱 힘을 내고 전진하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모두 펩톡이라고 할 수 있다. 테드 연설은 늘 격려와 용기, 희망을 준다. 그래서 펩톡은 테드톡이라고 불린다. 펩톡은 자신에게 사용할 수도 있다. 요즘 인공지능 면접이 대세인데 인공지능은 목소리 톤과 발음, 표정 등으로 지원자의 신뢰도, 호감도, 충성도 등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공지능 면접에서도 당연히 긍정적인 단어와 문장은 정답이다. 면접 시간은 통상 60분에서 90분이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면접 대상자의 답변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지 판단한다.
따라서 평소에도 긍정적인 언어와 단어를 체화해 두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늘 자신을 아끼고 격려하며 펩톡을 해줘라.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힘들게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자신에게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어라.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 일도 잘 풀리고 면접도 붙을 거다. 스스로에게 펩톡을 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뀐다. 감사를 담은 언어는 진정성을 전달한다. 비폭력 대화의 창시자이자 비폭력 대화센터의 설립자 마셜 로젠버그는 상처 주지 않는 대화에서 공감은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고 한 마르틴 부버의 말을 인용해 비폭력 대화에서 필요한 공감 능력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돌보고 가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공감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함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내면에 흐르는 에너지가 다른 사람을 공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국 감사함은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공감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공감한다는 것은 함께 무언가에 감사한다는 뜻이다. 느낄 감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눈에 띈다. 지금 같이 있는 이들에게 감사하고 그들과 일하는 것에 감사하고 그들과 말하는 것에 감사한다면 결코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폭언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그들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늘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공인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 댓글들은 모두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말하는 자신이 당당하고 삶에 감사한다면 그런 폭언이나 악플을 달 이유가 없다. 온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은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기에 그 감사함을 상대에게 반사하고 있다. 감사함을 일상으로 삼는다면 굳이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말은 늘 진정성을 전달해 준다. 우리의 말하기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대로 적용된다.